100개의 미생물 우주와 만나다. 락토코쿠스 피지 936. 치즈의 맛을 결정하는 바이러스. 치즈비어 바이러스라 별로 입맛을 돋우는 상상은 못된다. 하지만 좋은 치즈를 만들려면 여러 미생물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우선 우유를 응고시켜서 버터밀크나 미숙성 치즈로 만들어야 한다. 우유를 응고시키는 것은 젖산의 작용인데 바로 락토코쿠스 락티스와 같은 박테리아가 신진대사 중에 방출하는 산물이 젖산이다. 우유 1ml당 이런 박테리아가 200에서 300만 개가 첨가되는데 물론 병들지 않고 쌩쌩한 박테리아들이야만 이를 제대로 해낼 수가 있다. 하지만 모든 생물과 마찬가지로 젖산 박테리아 역시 바이러스 단 하나가 박테리아를 죄다 파괴해 치즈가 전혀 만들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잘못된 것이 들어오면 그럴 수도 있다. 그러네요. 싸움이네. 자, 마그네토 스피릴룸 그리피세 발덴세. 지구 깊숙한 곳에 일어나는 일. 마그네토 그리피스 발덴세는 나선형으로 감긴 모양의 세균으로 길이가 1에서 3마이크로미터에 불과하다. 이 세균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이 세균보다 10배 이상 작은 세포의 기관이다. 이 기관은 이렇게도 작은데 독특한 패턴을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지구의 과거와 미래를 더 잘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마그네토 스피릴룸 그린피스 발렌세의 세포에는 철이 산화나 황과 결합해서 만들어진 미세한 나노 입자가 들어있다. 노스코뮌 별의 콧물 맛이 궁금하다면 코에 콧물이 가득 차면 콧물로 내보내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손수건으로 코를 푸는 방법이다. 그런 점액을 학문적으로는 비강분비물이라고 한다. 그리 식욕을 돋우는 단어는 아니다. 점액을 언제도 묻히고 다닐 수 없는 노릇이니 말이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주변에 콧물을 흘리고 다니는 이가 있는 듯하다. 비가 많이 내리고 나면 땅에 갑자기 점액질 덩어리가 눈에 띄인다. 이상하게 끈적끈적 동일에서는 맛부부의 버터, 마녀의 치즈 혹은 악마의 똥이라고도 부른다. 프랑스에서 다리침이라고 부르고 영국에서는 별콧물이라고 부르며 이탈리아에서는 별가리라고 부른다. 한국에서는 구슬말이라고 한다. 구슬말. 자, 이렇게 해서 별들의 배설물이 하늘에서 유성으로 내려오고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줄 수 있나 봐. 우주 온실에 필요한 벌레는 유글레나 글라시스는 연두벌레의 학명이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사카로미세스 칼스베르겐시스, 이름도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곰팡이. 시원하고 맛있는 맥주를 앞에 두고 곰팡이 생각을 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하지만 호흡, 물, 메가로 수천 년간 인류와 함께 해온 음료를 만들 때 곰팡이는 필수 재료다. 이 곰팡이는 바로 맥주의 효모다. 그리고 맥주의 효모는 다름 아닌 단세포 길류다. 효모가 한 가지인 것은 아니다. 효모의 종류마다 몇 백 가지, 효모균 이런 수천 가지로 나뉘며 이들 모두가 맥주 양조에 사용되진 않는다. 하지만 맥주를 만들어내는 효모들은 한 가지 일을 특히나 잘할 수가 있다. 이산화탄소와 알코올을 배출하는 것이다. 이산화탄소, 무엇보다도 주변 온도, 산소량, 효모, 세포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튤립 줄무늬 바이러스. 아름다움과 경제의 위기를 동시에 불러온 미생물의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전염병이 창궐해서 가령 패스트나 스페인 독감이 발병했을 때처럼
세계 도처에서 수십만 수백만 명이 사망하면 사회와 경제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작물이나 가축을 감염시키는 병원균이 확산되었을 때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아름다운 것을 만드는 바이러스가 있고 그 바이러스가 경제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은 상당히 놀랍다. 바로 1637년 네덜란드의 트을리 젊은이 바이러스가 그 주인공이다. 결핵균은 미생물학의 진보에 기여해서 헤세 부인의 푸딩. 결핵균은 미생물균의 스타이다. 이 세균은 인간에게 결핵을 일으키는 원인균이다. 1882년 독일 의사 로베르트 코흐가 이 세균이 인류에게 치명적인 질환 중에서도 비교적 흔하게 발병하는 결핵을 일으킨다는 것을 증명해냈고 이 발견은 의학사의 이정표로 자리매김했다. 로베르트 코흐는 공로를 인정받아서 1905년에 노벨상을 받았다. 아울러서 1982년 3월 24일 그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강연에서 코흐는 결핵균에 얽힌 또 다른 혁명적인 사건을 소개했다. 유리 접시의 붓고는 이를 응고시켜 사용했다. 코흐의 동료 발트 헤세도 젤라틴을 이용했다. 독일의 의사인 헤세는 공기가 얼마나 많은 미생물에서 이렇게 연구. 인간은 독보적인 존재가 아니다. 몇 년 전 그린란드와 스칸디네비아 사이의 2km 이상 깊이 심해에서 고세균과 진핵생물 사이의 잃어버린 거리일 수도 있는 한 미생물이 발견되었다. 2010년 그곳 심해의 가산활동 지역 근처에서 토양 시료가 채취되었는데 그 시료 안에 들어있는 DNA를 분석한 결과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생물들이 발견되었고 그중 하나가 미싱 링크로 주목을 끈 것이다. 그 미생물에는 로키아르카에오타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그 유전자의 일부는 기대했던 대로 다른 원핵 생물의 유전자와 비슷했는데 일부는 진핵 생물의 유전자 그랬던 거네요. 페니바실러스 제로테르 모드란스 천연무적 박테리아. 1969년 7월 16일 아폴로 11호가 미국 항공우주국의 세턴 V 로켓에 실려서 우주로 발사되었다. 며칠 뒤 전 세계는 닐 암스트롱과 버즈 올드린이 달에 첫 발을 디디는 광경을 감동적으로 지켜봤다. 하지만 미생물학의 관점에서 보면은 발사 직후 미 항공우주 카메라에 찍힌 장면이 거의 못지않게 인상적이다. 카메라는 로켓이 공중으로 날아오르는 순간 발사대의 휘감은 배기가스 천연무적 박테리아 다 우주와 관계되는 그런 말인가요? 로키아르카에오타 고대 친척 방언. 미생물하고 위대한 선구자 가운데 한 사람인 수학자 물리학자 하지만 뉴욕 장수는 그를 독자들이 아직 들여다보지 못한 20세기 가장 중요한 생물학자로 소개했다. 그가 바로 칼 워즈다. 아직 이 이름이 머릿속에 넣지 못해도 앞으로 잊지 말기를 바란다. 수학과 물리학을 공부하던 워즈는 미생물학으로 전공을 바꿔서 생물들 사이의 친척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고자 했다. 흥미가 있는 쪽으로 공부를 했다. 그 말이군요. 모든 생명의 공동 조상은 루카. 그러므로 이 지구에 살았던 모든 생물이 최초로 생명의 숨을 낼 수 있던 원시 형태의 그 어떤 생물에서 유래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래서 찰스 다윈은 혁명적인 저서 종류의 기원에 이렇게 적었다. 다윈의 진화론은 세부적으로는 틀린 점이 많았다. 하지만 당시에는 DNA도 몰랐고 유전학도 없었으며 미생물학도 19세기에 들어서 비로소 연구가 되었으니 당연한 것이다. 당신은 그러니까 당시로 봤을 때는 획기적이다 그 말이죠. 미생물학에 대해서 모르는 시대에 우스니아 필리펜들라 대멸종을 딛고 종 다양성으로
6,500만 년 전에 12억 킬로미터 직경의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했다. 이 소행성은 멕시코만에 부딪혀서 300km의 크레이트를 만들었다. 100m가 넘는 쓰나미가 발생해서 대륙 연안을 강타했고 어마어마한 지진이 땅을 뒤흔들고 튕겨나간 암석이 성층권까지 이르러서 지구를 병들어 땅에 떨어졌다. 전 지구적으로 산불이 발생했고 불로 말미암아 그을음과 먼지가 하늘을 뒤덮어 여러 달 내지 여러 해 동안에 태양빛을 가렸다.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으니 후유증이 없을 수 없는 일. 이 시기에 소형성 충돌의 가장 두드러진 희생양은 바로 공룡으로 말미암아 멸종해버렸다. 하지만 충동으로 정물을 맞은 동식물에 부패하면서 그들에게 이상적인 또 서식지를 제공해 주었다. 소형성 충돌로부터 살아남은 나무 수염은 지의류 역시 소형성 충돌에서 살아남은 생물에 속한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다. 지의류의 조류나 시아노박테리아와 공생하는 균류로 이루어지는데 조류와 시아노박테리아는 광합성을 할 만큼 햇빛을 받지 못하면 대부분의 식물처럼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들은 균류 파트너가 마련한 양분 덕에 살아남았고 지의류 생존할 수 있었다. 2019년에 미국의 연구팀이 규명한 바에 따르면 지의류는 살아남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소형성 충돌로 말미암아 종다양성이 가히 폭발적이다시피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룡 연구와는 달리 지의류는 화석을 토대로 연구를 진행할 수가 없다. 지의류의 화석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현재로부터 과거를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바나나는 이미 한번 멸종했다. 바나나가 1960년대 초까지 수출되는 바나나는 거의 대부분 그로미실종이었다. 그로미실은 굉장히 맛있고 크고 껍질이 두꺼워서 방방곡곡으로 운반하기도 쉬웠다. 모든 것이 좋았다. 하지만 갑자기 푸사리움 옥시스프롬이라는 곰팡이 균이 등장하고 말았다. 푸사리움 옥시스프롬은 여러 형태로 존재하는 가운데 다양한 식물의 병충해를 유발하는 곰팡이 균이다. 이 균이 1890년부터 푸사리움 옥시스프롬의 형태로 바나나의 파나마 병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그래서 멸종된 것을 새로이 개발했나봐요. 의도적인 팬데믹의 공포는 생물 무기는 다행히 지금까지도 의도적으로 투입하기에는 너무나 변수가 많다고 여겨진다. 병원균은 누가 우유군이고 누가 적군인지 분별하지 못한다. 군복을 식별하지도 못하고 국경이 어딘지 가늠하지도 못한다. 그러나 생물 무기에 대한 두려움은 남아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빠른 확산과 높은 취소율로 말미암아 전쟁에 투입하기 좋은 12가지 치명적인 병원체 목록을 작성했다. 더티 더전이라고 불리는 이 병원균에는 수천 년 동안 인간을 괴롭혀온 천연병과 천연두 같은 질병들도 들어있고 훨씬 더 나중에 발견된 병원체도 들어있다. 심각한 뇌출혈을 동반하는 출혈열을 유발하는 바이러스들도 들어있다. 푸사리움 옥시스프롬 바나나를 먹지 못할 날이 가깝다고? 그런 것들이 병원으로 옮겨서 먹지 못하기도 할 수 있나요? 세포의 공생의 비밀은 이것은 사실 미국 리스가 처음 떠올린 아이디어는 아니다. 이미 19세기 후반에 독일의 식물학 안드레아스 심프가 색소체의 탄생을 이런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1905년 러시아 생물학자 메스콥스키가 미토콘드리아의 탄생에 대해서 비슷한 이론을 제기하지만 둘이 이런 학계에서 그다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이들의 미심쩍은 행보들은 그의 학계를 기담아지지 않게 하는 데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그는 우주에 대한 미신론적인 이론을 심호했고 러시아 차르의 반유대주의 정책을 지지했고 여학생들을 성폭력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1960년대에 메시콥스키의 생물학적인 명제나 심프의 주장은 모두 잊혔다. 그 뒤에
이런 주장을 다시 환기해낸 생물학자 한스 리스였는데 이를 통해서 세포 내 공생하는 이런 것을 생명의 기원을 생물학적으로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문제에 혁명을 가져왔다는 점이다.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그의 불굴의 의지와 현대의 유전학적인 것이 또 오늘 그가 옳았고 미토콘드리아라는 것을 또 색소체, 다른 소기관들은 독립된 유기체가 합체된 결과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원시 박테리아 혹은 고세균은 다른 미생물을 길들여서 영구적으로 자신 안에 살게 만들었던 것이다. 하테나 아레니콜라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하테나 아레니콜라 안에서 바로 그런 공생 발생이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 편모층이 번식을 위해서 분열할 때 새로운 세포 가운데 하나인 조류인 네프로 셀미스를 이어받는다. 다른 세포들은 포식기관을 만들어내 포식자가 되어서 삶을 시작하며 물속을 헤엄쳐서 새로운 조류를 찾아 나선다. 그러나 조류를 포획하자마자 포식기관은 사라지고 조류는 자라나며 하테나 아레니콜라는 조류를 보내 햇빛을 먹고 사는 평화로운 생물이 된다. 즉 이 편모층은 다른 생물을 잡아먹는 포식자로서의 삶과 식물로서의 삶 사이에서 이리저리 옮겨가는 것이다. 식물의 할로박테리움 살리나룸 보라색 행성지구라. 지구는 왕왕 푸른 행성이라고 불린다. 우주에서 바라보면 바다 때문에 지구가 파랗게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제외하면 지구는 오히려 초록 행성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초록색은 식물과 조류 그리고 기타 광합성을 하는 생물들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방식에서 비롯된 색깔이다. 이들은 햇빛을 활용해 물을 산소와 수소로 분해하고 이런 화학 반응으로부터 신진대사를 위한 에너지를 얻는다. 이렇듯이 광합성을 위해서 햇빛을 흡수할 수 있는 천연색소인 엽록소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 메탈로스페라 세둘러에게 생명체의 흔적이라고 미국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소집해서 과학적인 주제를 논한다면 특별한 과학적인 발견인 것은 틀림이 없다. 실제로 1996년에 클린턴 대통령은 우리의 가장 오래된 질문에 답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발견을 했다고 발표했는데 화성에서 날아온 운수, 이것이 지구 밖에도 생명체가 있을까 하는 질문에 답을 할 것이라는 것을 그런 내용이다. 이런 질문은 수천 년 세간의 관심이 높았다. 존재한다는 것은 거기에 있는 이 돌에서 미생물을 발견했나 봐요. 자, 할로아르쿨라 마리스모 북극곰 리보솜과 노벨상. 1939년 6월 22일 예루살렘에서 사해까지는 불과 30km 남짓, 여기서 이스라엘 미생물학자 베냐민 볼카니가 생물을 찾고 있었는데 많은 사람이 그 작업을 헛수고로 여겼다. 사해가 달리 죽은 바다라고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해에 너무 짜서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으리라고 여겼다. 그럼에도 볼카니는 그것을 훌륭하게 적응해서 살고 있는 몇몇 미생물을 발견했다. 그들 가운데 하나가 현재 할로아르쿨라 마리스모라고 불리는 이 생물이다. 볼카니가 발견하고 그래서 이것을 요나트가 이 미생물 연구에서 노벨 화학상을 받았다. 피토바이러스 시베리쿰, 영원한 얼음에서 기나긴 잠을 깬 2009년에 나온 공포 SF 영화 더 소우 해빙에서 영화 배우 팔 킬먼은 북극에서 기후변동의 영향을 연구하는 생물학자 데이비드 크로펜 역을 맡았다. 그는 연구 중에서 녹아가는 얼음 안에서 얼어붙은 매머드 한 마리를 발견하는데 그 매머드 안에 마찬가지로 얼어붙어 있던 기생충들이 있었고 오랜 세월 냉동 상태로 있던 것이 녹으며 위궤양에 걸려 받은 노벨상은 이 박테리아는 인류가
지구 곳곳에 뻗어나가는 경로를 연구하는 데 좋은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오스트레일리아 의사 베리 마셜에게 노벨상을 안겨주기도 했다. 마셜은 상당히 파격적인 방법으로 노벨상을 거머쥐었는데 1983년 로빈 워런과 함께 이 박테리아를 발견했고 곧 이 세균이 위궤양을 일으킬 수 있는 있다고 했다. 그래서 당신은 불량한 식생활로 말미암아 과산성화와 스트레스로 인해 심리적인 용의를 했는데 이런 박테리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해서 그렇군요.